제가 이 집 며느리로 시집 온 지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매년 추석과 설날이 되면 저는 시댁에 가서 제사를 준비하고 큰 상을 차리고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왔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이 집의 진짜 며느리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 3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여전히 이방인 같은 이 기분은. 그리고 그해 추석, 저는 마침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는 시댁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영희야, 이번 추석 준비 좀 일찍 시작해야겠다. 내일 시댁에 와서 같이 의논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사무적이었죠.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시어머니께서 제게 따뜻하게 말씀하신 적은 거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큰 집에 도착하니 형님 미경 씨가 이미 와 있더군요. 영희야 왔구나. 네, 형님. 일찍 오셨네요. 형님은 늘 여유롭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리신 모습이 마치 드라마 속 대가족의 큰 며느리 같았죠. 형님은 항상 저렇게 여유로워 보이는데 나는 왜 늘 쫓기는 것 같을까?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미경이는 왔구나. 어서 와라. 차라도 한잔하자. 그리고는 형님에게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손수 차를 따라주셨어요. 제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시고요. 영희는 부엌 가서 제사 음식 준비 목록 좀 확인해봐. 또 이러시네. 형님은 차 마시고 나는 일하러 가라고. 30년간의 차별. 부엌으로 가면서 저는 지난 30년을 떠올렸어요. 시집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이 불공평한 대우를요. 형님은 늘 시어머니 옆에 앉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부엌에서 일하거나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명절 때도 형님은 손님 대접을 하고 저는 음식 준비와 뒷정리를 맡았어요. 형님은 큰 며느리니까 손님들 상대하는 게 중요하지. 너는 둘째니까 실무를 맡아야지. 시어머니의 말씀은 언제나 그랬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저도 55세가 되었고 형님도 58세가 되었는데 여전히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부엌에서 제사 준비 목록을 확인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형님의 대화가 들렸어요. 미경아, 요즘 건강은 어떠니? 관절이 안 좋다고 했지? 괜찮아요, 어머님. 별로 아프진 않아요. 그래도 병원은 가봐야지. 내가 좋은 한의원 하나 알아봤으니까 거기 가보렴. 비용은 내가 낼 테니까. 나도 요즘 허리가 아픈데 한 번도 그런 말씀 해주신 적 없으시면서 미묘한 긴장감. 한참 후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영희야, 이번 제사상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한다. 올해가 시아버님 30주기거든.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류별로 다 준비하고 과일도 제철 과일로 신선한 걸로 사오고 시어머니는 계속 이것저것 지시하셨어요. 형님은 옆에서 그저 듣고만 계셨죠. 미경이는 제수 장 보러 갈 때 같이 가서 골라줘. 내가 눈이 높아서 좋은 걸 잘 고르잖니. 영희는 전 부치는 거랑 나물 준비하는 거 맡아. 그건 내가 손이 빠르니까. 결국 형님은 가벼운 일, 나는 힘든 일. 30년째 똑같네. 형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전 부치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영희 혼자 하기엔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니야, 미경이, 너는 그냥 쉬고 있어.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영희가 알아서 잘할 거야. 형님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딸의 관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피곤해 지쳐 있었어요. 28살 된 딸 소영이가 물었죠. 엄마, 오늘 시댁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추석 준비 때문에 갔다 왔어. 또 할머니가 엄마한테만 일 시키셨어요? 소영이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태도를 예리하게 관찰해 왔어요. 소영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어른한테. 엄마, 30년 동안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차별하시는 거예요? 큰엄마는 항상 편하게 계시고
엄마만 일하잖아요. 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나도 모르겠어, 소영아. 정말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정말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냥 큰 며느리가 아니라서, 둘째라서. 소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번 추석 때 제가 같이 갈게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직접 물어볼 거예요. 왜 엄마한테만 이러시는지. 안 돼, 소영아. 그러면 가족 분위기만 더 나빠져. 그래도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제가 볼 때도 이상해요, 엄마. 남편과의 대화. 그날 밤 남편 대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또 그러시더라고. 형님한테는 따뜻하게 대하시면서 나한테는. 하지만 알아.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러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30년이야, 30년. 이제는 조금 달라질 법도 한데. 큰형수는 큰 며느리니까 어머니가 더 신경 쓰시는 거지. 우리는 둘째니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이 집 며느리라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영희야, 제발 참아줘.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얼마나 더 사시겠어. 참으라고, 또 참으라고 하네. 30년을 참았는데 또 참으라니.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더 이상 말할 기력도 없었어요. 이상한 느낌. 며칠 후 다시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형님과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님, 제가 영희한테 미안해요. 쟤 때문에 영희가 항상 힘든 일만 하잖아요. 미경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어머님이 저한테만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영희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경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하지 마. 미안한 마음? 형님한테 왜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지? 저는 더 들어보고 싶었지만 그때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하지만 그 대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죠.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옛날 사진, 제사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 방 정리를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오래된 장롱을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죠. 어머님, 이 사진첩 정리해도 될까요? 아, 그건 그냥 놔둬. 나중에 내가 할게. 시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하게 급했어요. 마치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뭐가 그렇게 급하신 거지? 잠시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신 사이 저는 호기심에 그 사진첩을 살짝 펼쳐봤어요. 거기에는 30년 전쯤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결혼식 사진 같았는데 신부의 얼굴이 묘하게 형님과 닮아 있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영희야, 뭐해? 시어머니가 급히 들어오시더니 제 손에서 사진첩을 빼앗으셨어요. 이런 거 함부로 보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냥 옛날 사진인가 해서. 이제 그만 정리하고 나가봐. 나머지는 내가 할게. 시어머니의 표정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마치 뭔가 들킬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았죠. 그 사진 속 신부는 누구였을까? 형님처럼 생겼는데 형님은 아닌 것 같았어.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그 사진이 신경 쓰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형님의 대화, 시어머니의 이상한 반응, 모든 게 뭔가 석연치 않았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딸 소영에게 말했어요. 소영아, 엄마가 이상한 걸 봤어. 뭐려? 시댁에서 옛날 사진을 봤는데 뭔가 이상해. 그리고 할머니가 형님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 소영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혹시 뭔가 비밀이 있는 거 아닐까요? 비밀? 30년 동안 할머니가 엄마한테만 그렇게 차별 대우를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 사진이랑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소영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30년 동안 숨겨진 뭔가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 사진 속 신부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형님과 닮았지만 형님이 아닌 그 여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당황하셨을까? 이번 추석에는 진실을 알아낼 거야. 30년 동안 참았으니까 이제는 알 권리가 있어.
추석까지 일주일.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진실을 찾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진첩을 본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그 신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형님과 닮았지만 형님이 아닌 그 여자, 시어머니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사진 속 인물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30년 전 그 결혼식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추석까지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 소영과 함께 진실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아직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족이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요. 소영의 조사. 다음 날 아침 소영이가 급히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이것 좀 봐요. 뭔데? 소영이가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30년 전 신문 기사가 떠 있었죠. 제가 어젯밤에 인터넷으로 옛날 신문 기사들을 뒤져봤는데요. 1993년 10월에 우리 시댁 근처에서 큰 교통사고가 있었대요. 교통사고? 네, 신혼부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기사예요. 근데 이름이 박대호, 정수진.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박대호는 형부, 그러니까 큰아들의 이름이었거든요. 잠깐, 그럼 큰오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그런데 큰오빠는 지금 살아있잖아.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엄마. 같은 이름인 걸까요? 아니면 소영이가 다른 기사를 보여줬어요. 이 기사를 보세요. 명문가 장남 부부 교통사고로 사망. 가족들 충격에 빠져. 명문가 장남이라고 했으면 시댁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소영이의 노트북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기사에는 사진은 없었지만 신랑 박대호 당시 30세, 신부 정수진 당시 27세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그런데 큰엄마 이름이 김미경이잖아요. 정수진이 아니고. 맞아. 우리 모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서 같은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죠. 소영이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엄마, 제가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봤는데요. 큰아버지랑 큰엄마 결혼 날짜가 1993년 12월이에요. 12월? 네. 그런데 이 교통사고는 같은 해 10월에 일어났고요. 그럼 교통사고 2달 후에 재혼했다는 거야? 아니면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면 큰엄마가 그 사고로 죽은 신부를 대신해서 들어온 거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미안해하는 이유, 형님만 편애하는 이유, 그 사진첩을 숨기려 했던 이유. 근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왜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글쎄요. 혹시 체면 때문에? 아니면 큰아버지가 너무 충격받아서? 저는 갑자기 형님이 불쌍해졌어요. 만약 정말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이 집에 들어온 거라면 형님의 30년은 어땠을까요? 형님과의 대화. 그날 오후 저는 형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내일 시댁 가기 전에 커피 한 잔 할래요? 그래, 좋아. 어차피 나도 영희 너 보고 싶었어. 동네 카페에서 만난 형님은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어요. 형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응,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자꾸 이상한 꿈을 꿔. 무슨 꿈이요? 형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내가 아닌 것 같은 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꿈.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형님, 혹시 시댁에 시집 오기 전 일 기억하세요? 기억? 당연히 하지. 왜? 아니, 그냥 형님이 어떻게 큰오빠를 만나셨는지 궁금해서요. 형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영희야,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우리도 30년을 함께 지냈는데 형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형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나도 잘 기억이 안 나. 네, 30년 전 일이 뭔가 흐릿해. 어떻게 대호 씨를 만났는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집 며느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 형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야. 마치 뭔가 미안한 게 있으신 것처럼. 시댁 창고에서 추석 전날
저는 시댁에 일찍 가서 제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소영이도 함께 왔죠. 엄마, 제가 창고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우리는 일부러 시어머니께 창고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거기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요. 창고는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먼지 쌓인 상자들, 낡은 가구들. 소영이가 구석에 쌓인 상자를 뒤지다가 소리쳤어요. 엄마, 이것 좀 봐요. 그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결혼증명서를 발견했죠. 이게 1993년 9월 결혼증명서에는 신랑 박대호, 신부 정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날짜는 1993년 9월 15일. 근데 큰오빠랑 큰엄마 결혼 날짜는 12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는 더 깊이 상자를 뒤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사망신고서 정수진 1966년생 마이너스 1993년 10월 23일 사망.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결혼증명서 신랑 박대호, 신부 김미경. 날짜는 1993년 12월 1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큰오빠는 원래 정수진이라는 여자와 9월에 결혼했고 그 여자는 10월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리고 2달 후인 12월에 지금의 형님 김미경과 재혼한 거였죠. 충격적인 발견. 소영이가 상자 맨 밑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엄마, 이것 좀 봐요. 일기장이에요. 낡은 일기장이었어요. 표지에는 정수진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1993년 9월 20일. 오늘 대호 오빠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 정말 행복했다. 시어머니도 나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1993년 10월 10일. 요즘 시어머니가 나한테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하신다.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알아야 할 것들이라며 조금 부담스럽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다. 1993년 10월 20일. 오늘 시댁 제사가 있었다. 처음으로 제사상을 직접 차렸는데 시어머니께서 칭찬해 주셨다. 이 집 며느리가 된 게 자랑스럽다. 그리고 마지막 일기. 1993년 10월 22일. 내일 친정에 다녀오기로 했다. 오랜만에 부모님 얼굴을 뵙게 되어 기쁘다. 대호 오빠도 같이 가기로 했다. 그 다음 날 10월 23일이 바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날이었어요. 소영이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일기를 쓴 정수진이라는 여자는 이렇게 행복하게 시집살이를 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였죠. 사진 발견. 상자 밑바닥에서 사진들도 나왔어요. 정수진의 얼굴이 선명하게 담긴 사진들이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형님 미경 씨와 정수진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것을요. 엄마, 이거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마치 쌍둥이 같아요. 그러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창고 문간에서 우리를 노려보고 계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찾은 거야? 저는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마주봤어요.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정수진이라는 분은 누구세요? 그건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어요. 소영이가 급히 부축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니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이제 다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시어머니의 고백 시작. 거실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소파에 힘없이 앉으셨어요. 너희가 알아낼 줄은 몰랐다. 30년이나 지났는데 어머님, 정수진이라는 분이 큰오빠의 첫 번째 부인이었나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수진이는 대호의 첫 번째 아내였어.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였지. 그런데 왜 우리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말할 수가 없었어. 너무 끔찍한 일이었거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진이가 죽고 나서 대호가 완전히 무너졌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매일 울기만 했지. 나는 내 아들이 죽을까봐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미경이를 찾아낸 거야. 찾아냈다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미경이는 수진이의 먼 친척이었어. 얼굴이 수진이랑 너무 닮았거든. 그때 미경이는 혼자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었고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설마, 그래, 내가 미경이에게 제안했어. 이 집에 들어와서 대호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대신 평생 잘 살게 해주겠다고. 소영이와 저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미경이는 처음에는 거절했어. 하지만 내가 계속 설득했지.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미경이한테는 나쁜 제안이 아니었을 거야. 그래서 큰엄마는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나는 미경이에게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 아이의 인생을 빼앗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영희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차갑게 대한 건 내 죄책감 때문이었어. 미경이한테 더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 너는 소외시킨 거야.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30년간의 서러움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니. 그럼 큰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아니, 모를 거야. 미경이한테는 그냥 대호가 아내를 잃고 슬퍼하니까 재혼 상대를 찾는다고만 했거든. 소영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큰엄마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대신한다는 걸.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형님의 목소리였어요. 우리 셋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형님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형님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잠시 숨겨둬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제게 눈빛으로 간청하고 계셨어요. 아직은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하지만 형님에게는 알 권리가 있었어요. 자신이 30년간 누구의 그림자로 살아왔는지,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신에게 집착했는지. 그날 오후 우리 가족의 30년 비밀이 마침내 형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형님의 등장. 어머니, 제가 송편 만드는 거 도와드리려고 일찍 왔어요. 형님이 밝은 목소리로 거실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우리의 굳은 표정을 보고 멈춰섰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시어머니가 급히 눈물을 닦으셨어요. 아니야, 미경아.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형님의 예리한 눈이 창고 쪽을 향했어요. 문이 열려 있고 안에 흩어진 상자들과 서류들이 보였죠. 창고 정리하셨어요? 뭘 찾으셨는데? 형님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막아섰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왜? 무슨 일이야, 영희야? 너희들 표정이 이상해. 소영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이제 말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형님, 앉으세요. 우리가 형님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진실 고백의 시작. 형님이 소파에 앉았어요. 불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요? 저는 창고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형님 앞에 놓았어요. 결혼증명서 2개, 사망신고서, 그리고 정수진의 일기장. 형님, 이걸 좀 보세요. 형님이 서류들을 집어들었어요. 첫 번째 결혼증명서를 보는 순간 형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게 1993년 9월. 근데 신부 이름이 정수진? 네, 형님. 큰오빠는 형님 전에 다른 분과 결혼하셨었어요. 그럼 나는. 형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재혼이었다는 거야? 대호 씨가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형님, 더 있어요. 소영이가 사망신고서를 보여줬어요. 정수진 씨는 결혼하고 한 달 만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1993년 10월 23일에요. 형님이 서류를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이 죽고 2달 만에.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진과의 대면. 소영이가 정수진의 사진들을 꺼냈어요. 형님이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죠.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사진 속 정수진의 얼굴은 형님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마치 쌍둥이처럼요. 왜 이렇게 나랑 닮았어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예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수진이는 내 먼 친척이었어. 내가 너를 찾은 이유는 그 사람을 대신하라고요? 형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를 이 집에 데려온 게 그 이유였어요? 죽은 사람을 대신하라고? 미경아, 제발 들어봐. 아니에요. 형님이 소리쳤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형님의 분노였죠. 30년이에요, 어머니. 30년 동안 저는 뭐였어요? 그 죽은 사람의 대체품이었어요? 형님의 기억. 형님이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이제야 이해가 돼요. 왜 어머니가 나한테만 그렇게 집착하셨는지, 왜 나를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셨는지. 미경아,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행복이요? 제 인생을 빼앗고 행복을 바랐다고요? 형님이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이 일기는 뭐예요? 그건 수진이의 일기야. 형님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쳤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죠. 읽으면 읽을수록 형님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정수진이 얼마나 행복하게 이 집에서 며느리 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시어머니를 좋아했는지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행복했네요. 이 집에서 형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나는 30년 동안 뭐였어요? 이 사람의 유령이었어요? 억압된 기억의 회복. 형님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기억났어요. 이제 기억났어요. 뭐가요, 형님? 30년 전 내가 고아원에 있었을 때예요. 어머니가 찾아오셨죠.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 사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 아이와 내가 너무 닮았다. 이 집에 와서 며느리가 되어주면 평생 잘 살게 해주겠다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나는 너무 어렸어요. 겨우 25이었고 갈 곳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받아들였죠. 하지만 형님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제가 죽은 사람을 대신하는 거라는 걸,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편애하는 이유가 죄책감 때문이라는 걸. 미경아, 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실 때마다 부담스러웠어요. 왜 큰 며느리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왜 영희는 항상 힘든 일만 해야 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큰오빠의 귀가.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큰오빠 대호 씨가 들어오셨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큰오빠는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탁자 위에 펼쳐진 사진들과 서류들, 그리고 눈물 흘리는 형님과 시어머니를 보셨죠. 이게 어떻게? 큰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미경아, 이건 대호 씨, 당신도 알고 있었죠? 형님이 큰오빠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도 나를 속인 거예요? 30년 동안? 미경아, 들어봐. 그때 나는 정말 미쳐 있었어. 수진이가 죽고 나서 살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어머니가 너를 데려왔고. 그래서요? 그래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결혼한 거예요? 큰오빠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미경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사랑? 형님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당신이 나를 본 거예요? 아니면 수진 씨를 본 거예요? 큰오빠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30년간의 혼란. 형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돼요. 왜 당신이 가끔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는지, 왜 어떤 순간에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는지. 미경아, 당신은 30년 동안 나를 보면서도 다른 사람을 본 거죠. 죽은 수진 씨를요. 큰오빠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미경아.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나를 본 거예요? 큰오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형님이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죠. 대답 못하시는 거죠? 3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신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형님을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죠. 영희의 사과. 형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영희야, 미안해. 네, 형님이 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30년 동안 너만 고생시켰잖아. 나는 편하게 대접받고 너는 온갖 힘든 일 다 하고. 형님, 그건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나도 눈치챘어야 했어. 이 집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걸. 근데 나는 너무 편했어. 그래서 모른 척했던 거야. 형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영희야, 용서해줘. 내가 받은 차별, 내가 느낀 서러움. 다 내 때문이었어. 형님, 아니에요. 이건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님도, 큰오빠도, 형님도 모두 다 피해자였어요. 진짜 문제는 이 비밀을 30년 동안 숨긴 거였죠. 소영의 일침, 소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큰할아버지, 큰엄마, 여러분 모두 잘못하셨어요. 소영아,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소영이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아들이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용하셨어요. 큰할아버지는 자기 슬픔 때문에 큰엄마를 속이셨고요. 그리고 큰엄마는 소영이가 형님을 바라봤어요. 큰엄마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편한 게 좋아서 모른 척 하셨어요. 형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엄마예요. 아무 잘못도 없이 30년 동안 차별받고 힘든 일만 하셨잖아요. 소영이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그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정수진 씨예요.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죽었는데 자기를 대신할 사람까지 준비되어 있었다니. 집을 나가는 형님. 형님이 일어났어요.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미경아, 어디 가려고? 일단 이 집에서 나가야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큰오빠가 형님의 팔을 잡았어요. 미경아, 제발, 이야기 좀 더 하자. 지금은 안 돼요. 저 혼자 있어야겠어요. 형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영희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형님, 내가 이 비밀을 파헤쳐줘서 고마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이상하게 후련해. 형님이 문을 나섰어요. 큰오빠가 따라가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말렸죠. 대호야, 지금은 혼자 있게 놔둬라. 마무리. 형님이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큰오빠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저와 소영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 소영아. 하지만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드러나서 다행이야. 거짓말 위에 세워진 가족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날 밤 저는 형님이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간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형님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그리고 내일은 추석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요? 무너진 가족, 드러난 진실, 그리고 갈 곳 없는 형님. 추석을 하루 앞둔 우리 가족은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님은 어디서 밤을 보냈을까요? 큰오빠는 밤새 형님을 찾으러 다녔다가 새벽에야 지쳐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으셨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 지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추석은 왔고 친척들은 모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난 바로 그 다음 날 우리 가족은 최악의 명절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혼란스러운 아침, 새벽 5시 저는 시댁 부엌에서 홀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형님과 함께 해야 할 일이었지만 형님은 없었죠.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영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고마워, 소영아. 근데 넌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혼자 이 많은 걸 어떻게 해요? 큰엄마도 안 계시는데. 우리는 말없이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어요. 평소 같으면 형님과 수다 떨며 준비했을 텐데 오늘은 무거운 침묵만 흘렀죠. 엄마, 큰엄마 연락 안 오셨어요? 응, 큰오빠가 밤새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대. 걱정이네요. 큰엄마 혼자서 괜찮으실까? 저도 걱정이었어요. 58세의 형님이 혼자 어디서 밤을 보냈을까요? 그때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형님이었죠. 영희야, 걱정 끼쳐서 미안해. 나 친구 집에 있어. 괜찮으니까 걱정 마. 제사는 미안하지만 못 갈 것 같아. 친척들의 도착. 오전 10시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시누이, 시동생 내외, 그리고 먼 친척들까지. 형님, 추석 잘 보내셨어요? 작은 시누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그래, 너희도. 큰오빠의 대답은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형수님은 어디 계세요? 아직 안 오셨어요? 응, 몸이 좀 안 좋아서 늦을 것 같아. 큰오빠가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었겠어요? 어제 30년간의 가족 비밀이 드러나서 형수가 집을 나갔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시동생 내외도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형수님이 명절에 안 오신다고요? 이상하네요.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셨어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으신 것 같았어요. 미경이가 좀 아파서 올해는 우리끼리 제사 지내야 할 것 같구나. 친척들이 수군거렸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분위기였죠. 제사 준비의 어색함, 제사상을 차리는 시간, 보통 때는 형님이 중심이 되어 음식을 배치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그 역할을 해야 했죠. 영희야, 생선은 동쪽에 놓아야지. 시어머니가 힘없이 지시하셨어요. 네, 어머니. 그리고 과일은, 미경이가 늘 하던 건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작은 시누이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요. 시동생이 큰오빠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형님,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형수님이 명절에 안 오는 건 이상하잖아요. 나중에 얘기할게. 큰오빠의 대답은 차갑고 짧았어요. 예상치 못한 방문자. 제사 시작 30분 전 현관벨이 울렸어요. 모두가 형님이 돌아온 줄 알고 현관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문을 연 것은 형님이 아니었어요. 낯선 중년 부부였어요. 여기가 박대호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희는 정수진의 부모입니다. 순간 현관이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어요. 큰오빠는 창백해졌죠. 수진이 부모님? 네. 오늘이 딸 수진이가 이 집에 처음 온 날이에요. 30년 전 추석에 처음 시댁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뵙고 싶었어요. 정수진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눈물을 닦았어요. 딸이 그렇게 이 집을 좋아했거든요. 시어머님도 좋아하셨다고. 정수진의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사돈어른, 오랜만입니다. 30년 만이네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불편한 진실. 정수진의 부모님은 거실로 들어왔어요. 친척들은 누가 왔는지 몰라 수군거렸죠. 저분들은 누구세요? 작은 시누이가 물었어요. 정수진의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저는 대호 씨 첫 번째 아내였던 정수진의 어머니입니다. 현장이 술렁거렸어요. 친척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첫 번째 아내라고요? 네. 우리 딸이 30년 전에 대호 씨와 결혼했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수진의 아버지가 제사상을 바라봤어요. 오늘 우리 딸 제사도 지내주시나요? 큰오빠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저희는 아니겠죠. 재혼하셨으니까. 그래도 한때는 이 집 며느리였는데. 정수진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오늘 온 건 다른 이유도 있어요. 미경 씨를 만나고 싶어서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미경이를요? 네. 미경 씨가 우리 딸 수진이의 먼 친척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대호 씨와 재혼하셨다고 정수진의 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사돈댁에서 미경 씨를 고아원에서 데려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딸과 닮았다고 해서. 진실의 폭로.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형수님이 고아원 출신이라고요? 그리고 죽은 첫째 며느리와 닮아서 데려왔다고? 시동생이 큰오빠를 바라봤어요. 형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큰오빠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소영이가 나섰어요. 다들 앉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소영아, 너가 뭘?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소영이가 친척들에게 지난 30년간의 진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정수진의 죽음, 미경을 데려온 이유, 그리고 어젯밤 벌어진 일까지. 친척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미경 형수님은 30년 동안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제 그걸 알고 집을 나갔다고요? 네. 작은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수진 부모의 분노. 정수진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딸을 이용한 거군요. 우리 딸이 죽었는데 그 슬픔을 이용해서 다른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우리 딸 얼굴이 닮았다고 고아원에서 여자를 데려와서 대호 씨와 결혼시켰다면서요. 정수진의 어머니도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이 집을 좋아했는데, 시어머니를 얼마나 존경했는데, 그런데 죽자마자 대체품을 구하다니. 아니에요, 장모님. 저는 정말. 큰오빠가 변명하려 했지만 정수진의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만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정수진의 부모님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딸 재산은 우리 집에서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정수진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사돈어른, 당신이 우리 딸에게 한 짓을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죽어서도 대체당한 우리 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가족의 분열. 정수진의 부모님이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작은 시누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형님도요. 작은 시누이가 큰오빠를 바라봤어요. 미경 형수님한테 거짓말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나는 미경이를 사랑해. 진짜 미경 형수님을요? 아니면 죽은 수진 씨를요? 큰오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동생도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오늘 제사 참석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나도 가야겠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울며 말했어요. 제발, 제발 가지 마라. 제사는 지내야 하잖니. 하지만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결국 거실에는 시어머니, 큰오빠, 저와 소영이, 그리고 남편 대수만 남았죠. 형님의 귀환. 제사 시작 시간이 되었을 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형님이었어요. 하지만 평소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죠. 미경아. 큰오빠가 달려갔지만 형님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가방 좀 싸야겠어요. 제 짐 가지러 왔어요. 미경아, 제발 이야기 좀 하자.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형님이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막아섰어요. 미경아, 제발, 날 용서해다오. 어머니. 형님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도 아들을 살리려고 하신 거니까. 미경아. 하지만 용서는 못해요. 저한테서 30년을 빼앗았잖아요. 제 인생을요. 형님이 짐을 싸러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마무리. 형님이 짐을 싸서 나올 때 저는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형님,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일단 친구 집에 있을 거야. 그리고 변호사 만나볼 생각이야. 이혼하실 거예요?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을 거짓으로 산 결혼이었어.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형님, 영희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진실을 밝혀줘서. 형님이 문을 나서려는데 큰오빠가 뛰어나왔어요. 미경아, 제발. 하지만 형님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서 엘리베이터를 탔죠. 큰오빠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고요. 그리고 텅 빈 제사상만이 쓸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추석, 가족이 모여야 할 명절에 우리 가족은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30년간 숨겨온 거짓말의 대가는 이렇게 처참했습니다. 형님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우리 가족은 완전히 흩어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큰오빠는 회사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죠. 저는 그 사이에서 두 집안을 오가며 살림을 돌봐야 했어요. 형님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법정에서 끝나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거예요.
한 달 후의 풍경, 시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늘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던 집이 이제는 어둡고 을씨년스러웠죠.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됐다. 배 안 고파. 매일 같은 대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형님이 떠난 이후로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건강? 이제 건강해서 뭐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삶의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큰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는 휴직 상태였고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술만 드셨죠. 오빠, 이러시면 안 돼요. 회사도 가셔야 하고. 회사? 지금 회사가 중요해. 미경이가 날 떠났는데. 큰오빠의 얼굴은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형님의 근황. 어느 날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영희야, 나야. 형님, 괜찮으세요? 어디 계세요? 응, 친구 집에서 나와서 원룸 하나 얻었어. 이제 혼자 살아볼 생각이야. 형님, 영희야, 내가 이혼 소송 진행하고 있는 거 알지? 네, 들었어요.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30년 결혼 생활이었으니까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받을 수 있대. 그건 당연하죠, 형님. 근데 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자유가 필요한 거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형님의 말에서 새로운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형님,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응, 사실 나 젊었을 때 미용 공부하고 싶었어. 근데 고아원에 있다 보니 기회가 없었지. 이제라도 배워볼까 해. 좋은 생각이에요, 형님. 58세에 새로 시작하는 거 이상하지 않아? 전혀요. 형님은 아직 젊으세요. 형님이 웃었어요. 한 달 만에 처음 듣는 웃음소리였죠. 소영의 조언. 집에 돌아온 저는 소영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할머니랑 큰아버지가 너무 걱정돼요. 나도 걱정이야. 특히 어머니는 이제 거의 안 드시더라. 엄마, 그런데 이게 다 자업자득 아니에요? 소영이의 말이 냉정하게 들렸어요. 소영아, 그래도 가족인데 엄마는 너무 착해요. 30년 동안 차별받으면서도 지금 할머니 걱정하시고 가족이잖아, 소영아. 소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할머니랑 큰아버지도 이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변해야 해요. 특히 큰엄마한테요. 큰아버지는 매일 형님 찾으러 다니신데 찾아서 뭐 하려고요? 또 거짓말로 돌아오라고요? 소영이의 말이 맞았어요. 큰오빠는 형님을 찾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붕괴. 그날 밤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큰오빠였죠. 영희야,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빨리 병원으로 와.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는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며느리입니다.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쓰러지셨어요. 한 달 넘게 거의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힘든 일이 있으셔서 지금은 안정을 취하셨지만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셔서 우울증도 의심됩니다. 큰오빠가 의사 선생님을 붙잡았어요. 선생님, 어머니 괜찮으시겠죠? 지금부터라도 잘 돌보시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살고 싶은 의지가 없으면 의사 선생님의 말에 큰오빠가 무너졌어요. 형님에게 연락. 저는 고민 끝에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저 영희예요.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형님은 한참 침묵했어요. 그래서 형님, 한 번만 와주실 수 없을까요? 어머니가 형님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영희야, 나 어머니 보고 싶지 않아. 알아요, 형님. 형님이 어머니한테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진짜 많이 아프세요. 살고 싶은 의지가 없으시대요. 형님이 긴 한숨을 쉬었어요. 영희야, 내가 왜 가야 해? 나한테 30년을 빼앗은 사람한테? 형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어머니도 나름대로 아들을 살리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망쳐도 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형님 말이 맞았으니까요. 큰오빠의 참회. 병실에서 큰오빠가 시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뜨셨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대호야, 미경이는? 어머니, 미경이 왔니? 우리 착한 미경이. 큰오빠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미경이는 제가 잃어버렸어요. 제가 바보같이.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그 광경을 더 볼 수가 없었어요. 복도에서 소영이를 만났어요. 엄마, 할머니 어떠세요? 형님만 찾으셔. 큰엄마가 오실까요? 모르겠어. 형님이 거절하셨어.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님이었어요. 형님의 방문. 형님은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계셔? 307호예요. 형님이 병실로 걸어갔어요. 저와 소영이도 따라갔죠.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큰오빠가 형님을 봤어요. 미경아. 시어머니가 일어나려 했지만 기력이 없어 다시 누웠어요. 형님은 병실 문 앞에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미경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 내 인생을, 내 30년을 빼앗았어. 형님은 표정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 용서 못해요. 알아, 미경아. 하지만 원망은 안 해요. 어머니도 아들을 살리려고 하신 거니까. 형님이 큰오빠를 바라봤어요. 대호 씨, 미경아, 저 이혼 소송 취하할 거예요.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형님의 결정.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시간이 다 거짓은 아니었어. 형님이 큰오빠를 보며 말했어요. 대호 씨, 당신이 처음에는 수진 씨 대신 저를 본 거 알아요. 하지만 30년 동안 조금이라도 진짜 저를 사랑한 적 있었죠? 큰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었어, 미경아. 많이 있었어. 특히 마지막 10년은 정말 너만 봤어. 그럼 됐어요. 미경아, 그럼. 하지만 같이 살 수는 없어요. 형님의 말에 큰오빠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이혼은 안 하겠지만 별거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미경아, 대호 씨도 이제 저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어머니도. 형님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제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 미안함 때문에 영희만 힘들었잖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영희야, 정말 미안했다. 새로운 시작의 약속. 형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영희야, 앞으로는 내가 진짜 큰 며느리야. 어머니도 이제 너를 제대로 대해드려야 해. 형님, 그리고 나는 이제 며느리 역할 내려놓을게. 명절도 안 올 거고 제사도 안 갈 거야. 형님, 그럼 대신 가끔 친구로 만나자. 3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그 정도는 남아있잖아. 형님이 웃었어요. 슬프지만 평온한 미소였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형님을 붙잡으려 했어요. 미경아, 제발 용서해다오. 어머니, 형님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놔줄게요. 어머니도 이제 그 죄책감 내려놓으세요. 그게 저를 위하는 길이에요. 형님이 일어섰어요. 영희야, 나 이제 가볼게. 학원 등록했거든. 미용학원. 형님, 정말 하시는 거예요? 응. 58세 새내기 미용사. 이상하지? 전혀요. 멋있어요, 형님. 형님이 병실을 나가려는데 큰오빠가 붙잡았어요. 미경아, 나 어떻게 살아? 대호 씨도 이제 당신 인생 사세요. 죽은 사람 대신도 아니고 저 때문도 아니고 진짜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형님이 떠난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영희야, 30년 동안 정말 미안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대로 할게. 너를 제대로 대접할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빨리 건강해지세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큰엄마 정말 멋있어요. 그래, 네. 용서는 못하지만 놔준다는 게 그게 진짜 어른이에요. 그러게. 그리고 엄마도 멋있어요. 30년 동안 차별받았는데도 할머니 걱정하시고. 소영아, 엄마, 이제는 엄마도 당당하게 사세요. 큰엄마가 떠났으니까 이제 엄마가 진짜 큰 며느리잖아요. 소영이의 말이 맞았어요.
형님은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고 이제 저는 이 집의 진짜 큰 며느리가 되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며느리로 말이죠. 30년간의 거짓이 끝나고 이제 진실된 가족 관계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신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지만 예전의 권위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시어머니는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분이 되셨죠. 그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영희야,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이번 10월 23일, 수진이 제사를 지내고 싶어. 정수진, 30년 전 이 집에서 단 한 달을 살다 세상을 떠난 진짜 첫째 며느리.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추모받지 못했던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영희야, 나는 30년 동안 수진이한테 너무 미안했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버렸잖니. 어머니, 수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시집 와서 단 한 달밖에 못 살았지만 그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며느리 노릇했어. 나도 수진이를 무척 좋아했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잖아. 대호가 완전히 무너졌고 나는 너무 겁이 났어. 내 아들이 죽을까봐. 그래서 미경 씨를 데려오신 거죠? 그래. 수진이랑 닮은 미경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로 대호를 살릴 수 있겠다 싶었어. 하지만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짓이었는지 수진이한테도 미경이한테도 그리고 너한테도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건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어머니, 이제라도 수진 씨 제사를 지내신다니 다행이에요. 영희야, 너도 함께 지내줄 수 있겠니? 수진이도 이 집 며느리였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어머니. 준비. 10월 23일 정수진의 제사를 준비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는 직접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제수용품을 사오셨어요. 30년 동안 제대로 추모하지 못한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싶으신 것 같았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영희야.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해.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정수진의 일기장에 적혀 있던 대로 수진이가 좋아했던 음식들로요. 큰오빠도 오셨어요. 얼굴은 많이 수척해지셨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어요. 영희야, 고마워. 수진이 제사 준비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오빠. 나는 30년 동안 수진이한테 너무 미안했어. 제대로 추모도 못하고. 큰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가 죽었을 때 나는 너무 슬퍼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래서 어머니가 미경이를 데려왔을 때도 거부하지 못했지. 오빠, 하지만 그건 변명이야. 미경이한테도 수진이한테도 내가 너무 잘못했어. 예상치 못한 손님들. 제사 시작 1시간 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정수진의 부모님이 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형님 미경 씨도 함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정수진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인사하셨어요. 오늘 딸 제사를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도 참석해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급히 나오셨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은 수진이를 제대로 추모하는 날입니다. 정수진의 부모님이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형님도 함께요. 큰오빠가 형님을 보고 놀랐어요. 미경아, 어떻게 수진 씨 제사라고 해서 와야 할 것 같았어요. 형님이 정수진의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제가 30년 동안 수진 씨 자리를 대신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정수진의 어머니가 형님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우리 딸을 대신해서 30년을 살아야 했잖아요. 고맙습니다. 형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사상은 정성스럽게 차려졌어요. 정수진의 영정사진이 제사상 위에 놓였죠. 27살의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여인의 사진이었어요. 큰오빠가 제사를 주관하셨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첫 번째 아내를 위한 제사였죠. 수진아, 미안해. 30년 동안 너를 제대로 추모하지 못했어. 큰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는 정말 좋은 아내였어. 한 달밖에 함께 살지 못했지만 그 한 달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시어머니도 절을 하셨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죽자마자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너를 제대로 애도하지 못해서. 정수진의 부모님도 함께 절을 하셨어요. 수진아, 엄마 아빠가 왔다. 30년 만에 너를 제대로 만나러 왔어. 정수진의 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착한 딸, 시집살이 잘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한 달밖에 못 살았잖니. 얼마나 억울했니? 저도 절을 했어요. 수진 씨, 저는 영이에요. 30년 늦게 인사드려요. 제대로 추모받지 못해서 얼마나 서러우셨어요. 이제라도 편히 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님이 절을 했어요. 형님의 고백, 형님이 정수진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 씨, 저는 미경이에요. 당신을 대신해서 30년을 살았어요. 모두가 형님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누군가를 대신하는 건지 그냥 좋은 집에 시집가는 줄만 알았어요.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항상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게 제가 뭘 해도 칭찬하시는 게 뭔가 제자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미경아, 큰오빠가 형님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형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 씨, 당신 자리를 빼앗아서 미안해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제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정수진의 어머니가 형님을 일으켰어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우리 딸은 착한 아이였어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당신이 30년 동안 고생한 걸 안타까워할 거예요. 정수진의 어머니가 형님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당신도 자유로워지세요. 우리 딸 자리에서 벗어나세요. 화해의 시간, 제사가 끝난 후 모두 함께 앉아서 정수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수진의 아버지가 앨범을 꺼냈어요. 이게 수진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에요. 사진 속의 정수진은 밝고 예쁜 아이였어요. 수진이는 어렸을 때부터 착했어요. 항상 다른 사람 배려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래서 시집가서도 열심히 하려고 했겠네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요. 수진이는 시집살이를 잘하고 싶어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요리도 배우고 시댁 예절도 공부했어요. 정수진의 어머니가 또 우셨어요. 그런데 한 달밖에 못 살았잖아요. 친정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로 시어머니가 정수진 부모님의 손을 잡았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수진이를 제대로 애도하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이렇게 제사 지내주시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수진이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제대로요. 정수진의 부모와 형님, 정수진의 어머니가 형님에게 말했어요. 미경 씨, 우리 딸 대신 당신이 30년을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고맙다니요. 제가 수진 씨 자리를 빼앗은 건데 아니에요. 우리 딸이 살았어도 당신처럼 살았을 거예요.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챙기고 정수진의 어머니가 형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사세요. 우리 딸 걱정은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정수진의 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미경 씨, 당신이 미용사가 되고 싶다고 들었어요. 네, 늦었지만요. 우리 딸도 꿈이 있었어요. 옷 만드는 걸 좋아했거든요. 결혼하면서 포기했지만 그랬군요. 그러니까 미경 씨는 꿈을 꼭 이루세요. 우리 딸 목까지요.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시작. 정수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님도 떠나려 할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형님을 붙잡았어요. 미경아, 정말 미안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 고마웠어. 30년 동안 형님이 시어머니를 안아주었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큰오빠도 형님에게 다가왔어요. 미경아, 나, 대호 씨, 잘 지내세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수진 씨를 보내드리세요. 미경아, 저도 이제 수진 씨 그림자에서 벗어날 거예요. 대호 씨도 그래야 해요. 큰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이 저에게도 인사했어요. 영희야, 이제 진짜 큰 며느리는 너야. 잘해. 형님도 꿈 꼭 이루세요. 그럴게. 그리고 가끔 보자. 친구로. 형님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어요. 형님이 떠난 후
저는 제사상을 정리하면서 정수진의 사진을 다시 봤어요. 27살의 젊은 신부, 행복하게 시집왔다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난 여인, 30년 동안 제대로 추모받지 못하고 심지어 대체당하기까지 했던 불쌍한 혼. 수진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이제는 모두가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옆에 오셨어요. 영희야, 고마워. 오늘 제사 도와줘서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거짓말 없이, 차별 없이. 네, 어머니. 그날 밤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3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모두 드러났고 제대로 추모받지 못했던 영혼도 위로받았으니까요. 이제 우리 가족은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거짓말 위에 세워진 가족이 아니라 진실과 존중 위에 세워진 진짜 가족으로 말이죠. 1년이 흘렀습니다. 정수진의 제사를 지낸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셨고 큰오빠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저는 이제 진짜 이 집의 큰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며느리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추석입니다. 작년 그 비극적인 추석에서 정확히 1년이 지난 날이죠. 과연 올해는 어떤 추석이 될까요? 1년 후의 변화. 추석 아침, 저는 시댁 부엌에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작년과는 완전히 달랐죠. 어머니, 제가 나물 무칠게요. 시어머니가 직접 부엌에서 저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고맙다, 영희야. 내가 혼자 하면 힘들잖니.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이제는 내가 도와야지. 30년 동안 너한테만 시켰으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소영이도 와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전은 제가 부칠게요. 그래, 고맙다, 소영아. 우리 세 여자가 함께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 이게 바로 제가 30년 동안 꿈꿔왔던 풍경이었어요. 큰오빠도 거실 정리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예전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달라지셨죠. 오빠 고맙습니다. 당연한 거지. 나도 이 집 식구잖아. 형님의 방문. 오후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어요. 형님이었어요. 하지만 작년의 우아한 한복 차림이 아니라 편안한 평상복 차림이었죠. 형님, 어서 와요. 영희야, 오랜만이네. 형님은 많이 밝아 보였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예전과는 달리 자신감이 넘쳤어요. 형님, 정말 달라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요즘 미용 일이 재미있어서. 정말 미용사 되셨어요? 응, 6개월 학원 다녀서 자격증 땄어. 지금은 작은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어. 형님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미용실에서 환하게 웃으며 일하는 형님의 모습이었죠. 형님, 정말 멋있어요. 58세에 새로 시작한 거지만 행복해.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시어머니가 형님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미경아,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큰오빠의 변화. 큰오빠가 형님을 보고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미경아, 왔구나. 대호 씨, 잘 지내셨어요? 응, 나도 많이 변했어. 큰오빠는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술도 끊으셨고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계셨죠. 대호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회사 다니고 주말에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 고아원에서. 고아원이요? 응. 미경이 너처럼 갈 곳 없는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형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호 씨가 봉사활동을? 너한테 미안한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풀고 싶었어.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을 돕기로 했지. 형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대호 씨. 그리고 미경아, 나 이제 너를 진짜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네, 수진이를 제대로 보내드렸잖아. 이제는 너도 제대로 보내드려야지. 진짜 자유롭게. 새로운 손님.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정수진의 부모님이 서 계셨어요. 어머, 장모님, 장인어른.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사돈어른,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적대적이었던 두 집안이 이제는 화해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시어머니는 정수진 부모님께 자주 연락했고 명절마다 안부를 여쭈었다고 했어요. 오늘 수진이 제사도 함께 지내려고 합니다. 작년처럼요. 고맙습니다. 사돈어른. 정수진의 어머니가 형님을 보고 반갑게 안아주었어요. 미경 씨, 정말 밝아 보이네요. 어머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미용사 됐다며? 자랑스러워요. 고맙습니다. 2개의 제사상, 거실에는 2개의 제사상이 차려졌어요. 하나는 시아버지를 위한 제사상,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수진을 위한 제사상이었죠. 올해부터는 시아버지 제사와 수진이 제사를 함께 지내기로 했어. 시어머니가 설명했어요. 수진이도 이 집 며느리였으니까 당연히 함께 모셔야지. 정수진의 아버지가 감격해 하셨어요. 사돈어른 정말 고맙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어요. 모두가 함께 절을 했죠. 시아버지에게 그리고 정수진에게. 작년과 달리 올해는 친척들도 모두 참석했어요. 1년 동안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사과하고 상황을 설명했거든요. 제사가 끝나고 모두 함께 식사를 했어요. 작년에는 텅 비었던 식탁이 이제는 가득 찼어요. 형님의 새로운 소식. 식사 후 형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형님?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모두가 놀랐어요. 정말? 누구야? 미용실 원장님이세요. 저보다 2살 위신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형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재혼하실 거예요? 소영이가 물었어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큰오빠가 형님의 손을 잡았어요. 미경아, 축하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고마워요, 대호 씨. 대호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 나는 괜찮아. 이제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 시어머니도 형님을 축복했어요. 미경아, 행복해라. 그게 내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용서야. 영희의 새로운 삶. 정수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님도 떠난 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영희야, 앉아봐. 네, 어머니. 1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내가 이 집을 지켜줘서.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희야, 너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미경이처럼. 제가요? 그래. 30년 동안 이 집만 돌보느라 내 꿈은 포기했잖아. 이제라도 해봐. 어머니, 나도 이제 많이 건강해졌고 대호도 혼자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내 인생 살아.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 한복 만들기를 배우고 싶었어요. 한복? 네. 어릴 때부터 한복이 예뻐서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해. 나한테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너한테는 아직 많아. 어머니, 무슨 말씀을. 55세면 아직 젊어. 충분히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어. 소영의 제안. 그날 밤 소영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한복 만들기 진짜 배우실 거예요? 응. 근데 이 나이에 가능할까? 큰엄마는 58세에 미용사 됐잖아요. 엄마는 55세면 더 젊은데 왜 못해요? 그러게.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한복 만들기 배우시면 나중에 인터넷으로 판매도 할 수 있어요. 인터넷 판매? 네. 요즘 전통 한복 인기 많거든요. 엄마가 만드신 한복 인터넷에 올리면 잘 팔릴 것 같아요. 소영이의 말에 마음이 설렜어요. 정말 가능할까? 당연하죠.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30년 동안 충분히 참았잖아요. 1년 후에 저는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저예요. 왜 영희야? 형님, 저도 뭔가 배워볼까 해요. 한복 만들기요. 진짜? 좋은 생각이야. 형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나도 했는데 너라고 못할 게 뭐야? 형님, 1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어때요? 형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1년 전에는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몰랐어. 30년간 다른 사람 그림자로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진짜 나야. 김미경이라는 한 사람.
누군가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 형님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영희야, 너도 이제 진짜 내 인생 살아. 30년 동안 며느리로만 살았잖아. 이제는 박영희로 살아.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영희야,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다. 마지막이요? 어머니, 무슨, 나 이제 나이도 많고 언제 갈지 모르잖아.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그래서 부탁하는 건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죽으면 나는 수진이 옆에 묻어줘. 네, 내가 수진이한테 너무 미안해. 그래서 죽어서라도 수진이 곁에서 속죄하고 싶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대호한테도 전해줘. 미경이 잘 보내주라고. 자유롭게 살게 해주라고. 어머니, 너도 행복해라, 영희야. 내가 너한테 준 건 상처뿐이었지만 이제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서 달을 바라봤어요. 1년 전 모든 것이 무너졌던 바로 그 추석.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형님은 자신의 길을 찾았고 큰오빠는 속죄하며 살고 있고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하려 해요. 55세, 늦은 나이일 수도 있지만 형님이 말했듯 아직 충분히 젊어요. 소영이가 뒤에서 안아줬어요. 엄마, 뭐 생각해요? 그냥 1년 사이에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 좋은 쪽으로 변한 거죠? 그래, 정말 좋은 쪽으로. 엄마, 다음 주에 한복학원 등록하러 갈 거예요? 응, 갈 거야. 와, 우리 엄마 멋있어. 저는 소영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30년간의 참고 견딤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가 더욱 소중하고 이제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 더욱 가치 있게 느껴졌어요. 거짓과 차별로 얼룩졌던 가족이 이제는 진실과 존중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형님은 58세의 미용사가 되었고 저는 55세의 한복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피로 맺어졌지만 거짓으로 엮여있던 가족이 아니라 진실과 용서로 다시 만난 진짜 가족으로요. 1년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부엌 한쪽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도마 위에서 물을 썰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칼질하는 손놀림은 30년간 반복해온 것처럼 능숙했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미경 언니가 나란히 앉아 제사 음식 목록을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미경아, 올해는 내가 좋아하던 잡채 말고 영희가 잘하는 동그랑땡을 더 많이 준비하자. 영희 솜씨가 정말 좋거든.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영희 언니 혼자 하시면 힘드실 텐데요. 미경 언니가 부엌 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언니의 목소리에는 예전처럼 부담스러운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1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그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 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산산조각 날 뻔했었습니다. 미경 언니와의 대화. 밤이 깊어 가족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 무렵 미경 언니와 저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가을밤 공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왜요, 갑자기? 1년 전에 내가 진실을 밝혀준 거. 처음엔 너무 충격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나를 자유롭게 해줬어. 30년간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던 그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 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해. 나는 이 가족의 며느리고 피는 안 섞였지만 30년을 함께 산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인정받았으니까. 저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요. 진짜 자매처럼. 그래, 이미 자매야.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남이 될 수는 없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가을밤 공기에 조용히 퍼져나갔어요. 시어머니의 일기. 그날 밤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일기를 쓰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우연히 본 그 일기장 한 구절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오늘 추석 제사를 무사히 마쳤다. 30년간 거짓말로 지켜온 가족이었지만 진실을 마주한 후 오히려 진짜 가족이 되었다. 미경이도 영희도 모두 내 소중한 며느리들이다. 이제야 편안한 마음으로 두 며느리를 대할 수 있게 되었다. 남은 생은 이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2년 후의 봄, 그로부터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병원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더 평온하셨어요. 어느 봄날 시어머니는 미경 언니와 저를 침대 옆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미경아, 영희야, 너희 둘 다 내 곁에 와서 앉아라. 우리는 양쪽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말해주고 싶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어요. 너희 둘 다 내 진짜 며느리야. 미경이는 피는 안 섞였지만 30년을 함께 살았고 영희는 30년간 서운함을 참고 견뎌줬지. 둘 다 내게는 소중한 딸 같은 며느리들이란다. 시어머니가 우리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라. 가족이란 건 피가 아니라 함께 보낸 시간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주말마다 집으로 모셔와 함께 시간을 보내요. 미경 언니와 저는 돌아가며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가 더 많이 하는지, 누가 더 사랑받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붉은 노을이 부엌 창문을 물들이며 따뜻한 빛을 쏟아내고 있어요. 문득 지난 32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30년간의 서운함, 1년간의 혼란과 치유, 그리고 지금의 평온함까지. 정말이지 진실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는지, 그리고 진실을 마주한 후에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요. 저는 도마 위에 물을 다 썰고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가스레인지에서 파란 불꽃이 피어오르며 냄비를 데우기 시작해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미경 언니가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남편 대수는 신문을 보며 가끔 거들고 딸 소영이는 스마트폰으로 할머니 사진을 찍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30년을 헛되이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진실과 용서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거요. 3년 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는 평온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 얼굴에는 30년간 품고 있던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받은 후에 평안한 미소였어요. 미경 언니와 저는 나란히 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두 분이 자매이신가요? 너무 닮으셨네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고부, 아니, 자매 같은 며느리들이에요. 조문객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우리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32년을 함께 살며 진짜 가족이 된 우리.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진실로 완성된 우리 가족의 이야기. 그것이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 어머니는 가셨지만 우리는 계속 가족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언니. 우리는 32년을 함께한 진짜 자매니까요. 석양이 우리를 비추며 길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그 어떤 가족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사랑은 피보다 강하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 가족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30년의 거짓말 끝에 찾은 진실, 그리고 그 진실 위에 세운 새로운 가족. 이것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32년 전 첫 제사 때 찍은 사진이 보였어요. 그때의 저는 서먹하고 불편한 표정이었고 미경 언니는 어색하게 웃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불안하고 긴장된 표정이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사 때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게 웃고 있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저는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같은 가족이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 거짓 위에 선 가족과 진실 위에 선 가족의 차이. 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30년간의 서운함도 1년간의 혼란도 모두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진짜 가족으로.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진실 위에 서 있나요? 아니면 거짓 위에 서 있나요? 혹시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있다면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해 보세요. 처음엔 고통스럽겠지만 그 끝에는 진짜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진실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